비가 왔다. 장례식장 앞 콘크리트 바닥에 떨어지는 빗방울이 마치 누구도 울어주지 않는 장송곡처럼 반복적으로 떨어졌다. 검은 양복 속에 내 몸은 축축했고 사람들의 조문 인사는 형식적이었다. 아빠의 친구들이라고 불리는 이들도 한 줄 인사를 마치면 우산을 툭툭 털고 돌아섰다. 아무도 오래 머물지 않았다. 새엄마도 마찬가지였다. 그녀는 하얀 손수건으로 눈가를 가볍게 눌렀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다. 입꼬리는 무표정하게 다물려 있었고 나와 눈이 마주치면 언제나 그렇듯 시선을 피했다. 이젠 내가 갈 곳을 정해야지. 그 말은 아빠의 흙을 아직 덮기도 전에 나왔다. 마치 오래 기다려온 말처럼 자연스럽고 아무 죄책감도 없이 아빠가 세상을 떠나자마자 나는 집 안에서 투명 인간이 되었다. 그녀는 내 방문 앞에 가만히 트렁크를 내려놓고 갔다.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나는 말없이 짐을 챙겼고 작은 방에 남겨져 있던 아빠의 낡은 양복과 수첩 하나를 꺼냈다. 그 수첩은 오래전부터 아빠의 서랍에 있었고 나는 단 한 번도 펼쳐보지 않았다. 하지만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그 안을 열었다. 노란 종이 위에 삐뚤삐뚤한 글씨가 하나 적혀 있었다. 이 번호는 마지막 날을 위한 거야. 그 아래에는 전화번호 하나가 적혀 있었다. 처음 보는 번호였다. 아무 이름도 없이 아무 설명도 없이. 그러나 아빠의 글씨는 분명했다. 그가 살아생전 가장 조용한 순간에 썼을 그 문장. 나는 이유도 모른 채 수첩을 품에 안고 집을 나섰다. 바깥은 여전히 비가 내렸다. 우산 없이 걸어나가는 내 뒤로 대문이 천천히 닫혔다. 새엄마는 끝까지 등을 돌린 채 창밖도 보지 않았다. 나는 내 삶에서 밀려난 것처럼 그렇게 거리로 나섰다. 버려진 고양이처럼. 그날 밤 나는 동네 찜질방을 전전하다가 공원 벤치에 앉아 잠시 눈을 붙였다. 옷은 젖어 있었고 공기는 축축했다. 주변은 고요했지만 내 가슴 속은 뒤섞인 감정들로 소란스러웠다. 억울함, 서운함, 두려움, 그리고 아주 조용한 그리움. 한국에서는 부모의 장례가 끝나면 사무제라 하여 세 번째 날에 다시 산소를 찾는 풍습이 있다. 하지만 나에겐 그럴 권리가 없었다. 새엄마는 내게 일절 정보를 주지 않았고 아빠의 뿌리가 묻힌 곳조차 알 수 없었다. 죽음 이후에도 아빠는 나와 멀어졌다. 그날 밤 공원에서 나는 아빠가 늘 좋아하던 커피 한 잔을 떠올렸다. 아침마다 직접 핸드드립으로 내려주며 쓴맛도 곁에 있어야 단맛이 귀한 거다라고 말하던 목소리. 그 음성이, 그 손길이 그리웠다. 너무 늦게 너무 깊게 어느덧 바람에 섞인 냄새는 젖은 흙과 오래된 나무 벤치의 향이었다. 감정도 기억도 그 향기에 눅눅하게 젖어들었다. 나는 수첩을 꺼내 다시 그 번호를 바라보았다. 망설임이 길었지만 마음속 어딘가에서는 이미 결심하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그날은 내게서 모든 것을 잃은 날이었다. 가족, 집, 따뜻한 불빛, 심지어 장례를 치를 자격조차. 그리고 이상하게도 바로 그날 나는 처음으로 아빠가 남긴 그 번호를 진지하게 바라보게 되었다. 마치 그 종이 한 장이 내 인생의 갈림길처럼 느껴졌다. 그 번호를 처음 눌러보았던 건 새벽이었다. 손끝이 떨렸다. 누르지 말까? 아직은 아닐까? 하지만 내 안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다. 마지막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을 맴돌았다. 나는 결국 문자 한 통을 보냈다. 저예요. 아빠 수첩에서 이 번호를 찾았어요. 오늘 아빠 장례식이었어요. 전송을 누르고도 한참 동안 휴대폰을 쥐고 있었다. 답장은 오지 않았다. 화면은 고요했고 새벽은 깊어졌다. 바람 소리만 나뭇가지 사이를 스쳐갔다. 나는 벤치 위에서 몸을 웅크리고 아빠가 남긴 낡은 재킷을 껴안았다. 아직도 희미하게 그의 채취가 남아있는 듯했다. 약간의 담배 냄새, 드립 커피의 구수한 향, 그리고 오래된 종이의 냄새. 아빠는 말수가 적은 사람이었다. 언제나 뒤에서 묵묵히 나를 바라보는 사람이었다. 새엄마가 들어온 후에도 아빠는 내게는 한결같았다. 늦은 밤, 그녀가 잠든 후
부엌에서 조용히 라면을 끓여 나와 마주 앉아주던 사람이었다. 조금만 더 참자. 그는 늘 그렇게 속삭였다. 나는 그 말을 믿었고 견뎠다. 그 수첩은 아빠가 내게 직접 주진 않았다. 책장에서 먼지 쌓인 채 꽂혀 있던 것을 어느 날 우연히 꺼내게 되었을 뿐이다. 수첩 속에는 출장을 다녀오던 날들의 메모, 자잘한 결제 내역, 딸을 위한 작은 계획들, 예를 들면 유진이 생일 케이크 예약 같은 메모들이 적혀 있었다. 그런 소소한 흔적 속에 그 번호는 있었다. 조심스럽게 그러나 단단한 필체로 남겨진 번호. 그 한 줄의 메모. 이 번호는 마지막 나를 위한 거야. 그 문장은 아빠의 방식이었다. 감정을 직접 말하진 않지만 반드시 전할 방법을 남기는 사람. 나는 그 문장이 나를 지켜주리라. 왠지 모르게 믿고 있었다. 한국에는 이런 말이 있다. 비밀은 가장 조용한 곳에 숨긴다. 아빠에게 있어서 그 조용한 곳이 바로 이 수첩이었을 것이다. 삶의 흔적이 오롯이 담긴,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않았을 그 한 권. 내가 어렸을 때 아빠는 종종 내 손을 잡고 말했다. 세상에 내 편은 많지 않아. 하지만 한 사람만 있으면 돼. 나는 그 사람이 될게. 그 약속이 이 번호로 이어진 걸까? 나는 다시 한번 휴대폰을 열어봤다. 여전히 답은 없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켠이 조용히 가라앉았다. 문자를 보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무언가가 움직이기 시작한 듯했다. 그 밤의 공기는 이상하리만큼 차분했다. 소리도 없고 사람도 없고 오직 내 숨소리만 들렸다. 벤치 아래로는 낙엽이 쌓여 있었고 신발 속 양말은 축축하게 젖어 있었지만 나는 문득 아빠가 돌아와 줄 것만 같았다. 그의 차가, 그의 목소리가 어디선가 들려올 것처럼. 그날 밤 나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오랜만에 눈을 감고 기도했다. 누구에게 보내는 기도였는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이렇게 중얼거렸다. 아빠, 내가 보냈어요. 이제 나 혼자가 아니게 해줘요. 그 말은 바람에 실려 어디론가 흩어졌다. 그리고 나는 아무것도 모른 채 잠에 들었다. 깨어났을 때 아침 햇살은 아직 오지 않았고 거리엔 변함없이 정막이 흐르고 있었다. 하지만 그 정막 속에서 아주 작게 진동음 하나가 울렸다. 진동음은 짧았다. 눈을 비비며 휴대폰을 들여다보니 낯선 번호로부터 도착한 메시지 하나가 화면 위에 떠 있었다. 딱 한 줄이었다. 위치는 확인했습니다. 곧 도착합니다. 나는 순간 얼어붙었다.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다. 손끝이 다시 떨렸고 심장이 쿵쿵 뛰었다. 장난일까? 아빠가 남긴 그 번호, 그저 오래된 인맥이거나 실수였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지만 동시에 머릿속에선 아빠의 말이 계속 울렸다. 마지막 나를 위한 거야. 그 말이 오늘을 가리키는 것 같았다. 주변은 아직 새벽의 끝자락이었다. 회색빛 하늘 아래 거리는 텅 비어 있었다. 바람은 차가웠고 담장 위에는 이슬이 매달려 있었다. 나는 벤치에서 일어나 공원 입구 쪽으로 천천히 걸어갔다. 발걸음은 무겁고 마음은 복잡했다. 하지만 알 수 없는 직감이 내 등을 조용히 밀었다. 그리고 정확히 해가 막 뜰 무렵이었다. 공원으로 향하는 작은 골목길, 그 끝에서 검은색 차량 한 대가 조용히 모습을 드러냈다. 그것은 단순한 차가 아니었다. 뒤를 따라 같은 모양, 같은 색, 같은 번호판 패턴의 벤츠 차량들이 줄지어 골목 안으로 들어왔다. 한 대, 두 대, 10대가 지나고도 계속해서 차량들이 이어졌다. 20대, 20대의 벤츠 차량이 공원의 낡은 벤치 앞으로 조용히 멈춰섰다.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서 있었다. 주변엔 사람 하나 없었고 차들에서 내리는 이들도 없었다. 단지 그 차량들 사이에서 맨 앞에 차문이 조용히 열렸다. 검정 정장을 입은 중년의 남자가 내렸다. 얼굴엔 아무 감정이 없었고 움직임은 매끄러웠다. 그가 내게 다가와 작게 인사했다. 고인은 준비가 철저하신 분이었습니다. 유진 양이 맞으시죠?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그저 고개만 끄덕였다. 그는 조용히, 아주 조용히 말했다.
이 모든 차량은 고인의 지시에 따라 이 시간, 이 장소에 도착한 것입니다. 고인의 사후 절차에 따라 유진 양께 안내와 전달을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여전히 말이 나오지 않았다. 새벽의 찬 공기와 그 장면의 비현실성 때문에 머리가 멍했다. 그는 다시 말을 이었다. 고인은 유진 양이 이 번호로 연락을 할 경우를 대비해 사전에 모든 절차를 설정하셨습니다. 유언장을 비롯한 일체의 상속 관련 서류와 일정은 오늘 중으로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지금은 차량에 탑승해 주시겠습니까? 나는 마치 꿈을 꾸듯 고개를 끄덕이고 문을 열고 차에 탔다. 차 안은 따뜻했고 가죽 시트에서는 은은한 가죽 향과 나무 오일의 향이 났다. 예전에 아빠 차에서 맡았던 익숙한 냄새였다. 그 향기에 눈물이 났다. 아무 말 없이 조용히 그 순간 나는 알았다. 아빠는 모든 걸 알고 있었다. 내가 버려질 것도 혼자가 될 것도 그래서 미리 준비했던 것이다. 아무도 몰랐던 방법으로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도록. 한국의 전통 중 하나는 죽기 전 가장 소중한 일을 위한 임덕임들을 준비하는 것이다. 살아있을 때 못한 보호를 죽어서라도 이어주려는 마음. 아빠는 그걸 나에게 남긴 것이다. 세상 모두가 등을 돌려도 마지막 순간에 등을 밀어줄 단 한 사람이 있다는 것. 차는 조용히 출발했다. 골목길 끝에서 차들이 천천히 줄지어 따라 나섰다. 20대의 벤츠가 조용히 도시의 아침을 가로질렀다. 나는 뒷좌석에 앉아 손에 쥔 아빠 수첩을 꼭 끌어안았다. 그리고 문득 나는 아빠가 이 모든 걸 준비하며 어떤 마음이었을지를 생각했다. 내게 줄 수 없었던 매일의 사랑을 한 번에 모두 담아 남기고 떠난 사람. 그 조용한 사람의 마지막 배려 앞에서 나는 말없이 고개를 떨구었다. 차는 도시 외곽의 오래된 언덕길을 따라 천천히 달렸다. 창밖에는 안개가 희미하게 내려앉아 있었고 도로 옆 감나무에는 아직도 가을이 남은 듯 붉은 감 하나가 덩그러니 매달려 있었다. 그 감 하나조차도 쓸쓸하게 보였다. 차 안은 조용했다. 운전기사는 말이 없었고 라디오도 켜지지 않았다. 오직 타이어가 아스팔트를 밟는 소리만 부드럽게 이어졌다. 나는 아직 실감이 나지 않았다. 문자 하나로 시작된 이 하루가 벤츠 20대로 이어지고 낯선 남자의 인사로 그리고 지금 이 침묵까지 아빠가 이 모든 것을 준비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약 30분쯤 달렸을까? 차량은 한 고급 저택 앞에서 멈췄다. 단정하게 다듬어진 정원, 오래된 소나무 몇 그루, 돌계단 위에 유리 현관, 문이 열리고 정장을 입은 직원들이 줄지어 나와 내 앞에 섰다. 그중 한 명이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이 집은 고인이 생전에 유진 양을 위해 따로 마련하신 거처입니다. 모든 관리와 유지가 계약되어 있으며 유언장의 열람은 실내에서 진행하겠습니다. 나는 입술을 꾹 다물고 고개를 끄덕였다. 문이 열렸고 현관에 들어서자 나무 바닥이 기분 좋게 삐걱이는 소리를 냈다. 집안에서는 라벤더 향초의 은은한 향기가 감돌았고 벽난로에는 불이 살짝 피워져 있었다. 한겨울은 아니지만 그 온기마저도 이상하게 따뜻하게 느껴졌다. 탁자 위엔 봉인된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다. 아빠의 필체로 유진에게라고 적혀 있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그것을 들었다. 손끝이 닿자 한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는 듯했다. 그는 내 이름을 마지막까지 기억했다. 그리고 그렇게 한 번도 말해주지 않았던 마음을 그 작은 봉투 안에 담아놓았을 것이다. 직원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읽기 전에 알려드릴 게 있습니다. 이 유언장은 정식 공증과 절차를 모두 마친 상태이며 상속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인의 전 재산, 주식, 부동산, 회사 지분 전부는 유진 양에게 상속됩니다. 단, 유일한 조건이 있습니다. 나는 숨을 멈췄다. 그는 천천히 말을 이었다. 유진 양이 이 집에 단 하루만이라도 머물러 그 편지를 읽고 받아들이는 순간 모든 상속은 자동으로 발효됩니다. 거절하셔도 상관없지만 고인의 뜻은 단 하나였습니다. 아이에게 내 진심이 닿기를. 그 말을 들은 순간
무언가 가슴에서 뚝 하고 떨어지는 느낌이 들었다. 나는 자리에 앉아 봉투를 조심스럽게 열었다. 안에는 한 장짜리 편지가 들어 있었다. 글씨는 익숙했다. 그리고 많이 흔들려 있었다. 아마도 병이 깊었을 때 손이 떨리는 상태에서 쓴 것이리라. 유진아, 너를 지키고 싶었지만 지키지 못했다. 내 옆에 두고 싶었지만 그러면 너를 더 상처 입힐 것 같았다. 그래서 멀찍이 바라만 봤다. 네가 웃을 때는 같이 웃었고 울 땐 뒤에서 조용히 손을 모았다. 미안하다. 이건 유산이 아니라 내 늦은 용서이자 부탁이다. 이제는 너를 누구도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그게 내가 마지막으로 해줄 수 있는 일이다. 사랑한다. 아빠가 편지가 끝났을 때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눈물도 흐르지 않았다. 그저 숨을 크게 들이쉬고 아주 천천히 내쉬었다. 편지를 조용히 가슴에 안고 나는 천장을 바라보았다. 아빠는 떠났지만 그의 마음은 여기에 남아 있었다. 말없이 건넨 마지막 배려, 고요한 사랑의 흔적. 한국엔 몸은 떠나도 마음은 남는다는 옛말이 있다. 지금 그 말이 내 온몸에 닿았다. 그리고 문득 나는 아주 어린 시절 아빠와 함께 먹던 단팥빵의 맛이 떠올랐다. 그때도 아빠는 말없이 반쪽을 떼어 내 앞에 놓아주었다. 말하지 않아도 알게 되는 마음. 아빠는 평생 그런 사람이었다. 편지를 가슴에 꼭 끌어안은 채 한동안 움직일 수 없었다. 벽난로에 불이 조용히 타오르는 소리가 방안을 채우고 있었고 시간은 흐르는 듯 흐르지 않았다. 손끝엔 아직도 아빠의 글씨가 남긴 잔열이 느껴지는 듯했다.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쪽에서는 현실이 서서히 고개를 들고 있었다. 유산, 회사 지분, 모든 절차가 이미 준비되었다는 사실. 아빠가 나를 위해 얼마나 오랫동안 이 계획을 세웠을지를 생각하니 더욱 숨이 막혔다. 정장을 입은 직원이 조심스레 말을 이었다. 유 원장의 나머지 내용도 전달드려야 합니다. 핵심적인 문구가 하나 있습니다. 나는 고개를 들었다. 그는 서류를 조용히 펼쳐 읽어 내려갔다. 피가 섞이지 않아도 나는 그녀를 내 딸이라 부른다. 내 재산은 피보다 마음이 향한 곳으로 간다. 그 문장을 듣는 순간 심장 깊은 곳이 흔들렸다. 아빠가 나를 데려온 날 사람들은 수군거렸다. 누가 낳았는지 모르는 아이, 어디서 데려왔는지 모르는 아이. 하지만 아빠는 단 한 번도 나를 남의 아이라 부른 적이 없었다. 그의 침묵은 늘 단단했고 말없이 건네는 행동이 곧 사랑이었다. 나는 편지를 다시 보며 속삭이듯 말했다. 나 정말 아빠 딸이었구나. 그 말이 방 안에서 아주 작게 메아리 쳤다. 직원은 계속 설명했다. 유산의 규모, 회사의 현재 구조, 아빠가 생전에 직접 지정한 보호 조항들. 그는 법률가답게 조용하고 흔들림 없이 말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가 아무리 조용해도 내 마음은 폭풍처럼 흔들렸다.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 왜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았을까? 그리고 왜 나에게는 단 한 번도 이런 준비가 있다는 기척조차 보여주지 않았을까? 그때 직원이 말했다. 고인께서는 유진 양이 이 사실을 알기 전 어떤 외압도 받지 않도록 모든 조건을 비밀로 유지하셨습니다. 이유는 새어머니로부터 양을 보호하기 위함이라고 기록돼 있습니다. 순간 공기마저 멈춘 듯했다. 아빠는 알고 있었다. 내가 어떤 대우를 받으며 자랐는지, 어떤 슬픔이 쌓이고 있었는지, 그리고 그녀가 어떤 사람인지. 그는 그의 방식대로 나를 지키고 있었던 것이다. 멀리서 조용히 끝까지. 나는 소파에 앉은 채 손등으로 눈가를 가볍게 눌렀다. 한국에서는 눈물을 보이고 싶지 않을 때 손등으로 눈가를 살짝 건드리는 습관이 있다. 아빠도 가끔 그랬다. 나는 그 동작을 닮아 있었다. 직원은 테이블 위에 놓인 또 다른 상자를 가리켰다. 그리고 이것은 고인의 요청입니다. 유진이가 스스로 열어볼 때까지 누구도 손대지 말 것. 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상자를 천천히 열었다. 안에는 사진첩 하나가 놓여 있었다. 어린 시절의 나와 아빠와 작게 웃고 있는 모습들이 한 장 한 장 붙어 있었다. 그 시절엔
아무도 우리를 의심하지 않았다. 우린 그냥 묵묵히 서로의 하루를 지켜주는 가족이었다. 사진첩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메모 하나가 붙어 있었다. 너와 함께한 날들은 나에게 가장 조용한 기쁨이었다.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숨이 터질 듯 무너졌다. 아빠가 말하지 못했던 모든 사랑이 사진 속 작은 미소 속에 남아 있었다. 부엌 창문을 스치는 바람 소리가 들렸다. 라벤더 향이 다시 한번 은은하게 퍼졌다. 나는 무릎 위에 사진첩을 올려두고 조용히 손바닥을 펴 사진 위를 살짝 쓸었다. 오래된 종이의 질감이 손끝을 간지렸다. 따스하지만 어딘가 슬픈 촉감, 그리고 그 순간 단 하나의 생각이 마음속을 깊게 파고들었다. 이제 진짜 고요한 폭풍이 찾아오겠구나. 새엄마는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아빠가 남긴 마지막 배려는 지금부터 내가 맞이해야 할 또 다른 진실로 이어질 것이다. 새엄마가 다시 나타난 것은 유언장 열람을 마친 지 이틀째 되는 날이었다. 그녀가 사라져 있던 동안 집안은 유난히 고요했다. 직원들은 필요한 말만 했고 나는 대부분을 사진첩과 함께 시간을 보냈다. 아빠의 미소가 담긴 오래된 사진을 손끝으로 느끼다 보면 그동안 버티며 살아왔던 세월이 갑자기 낯설게 느껴지기도 했다. 아침 공기는 서늘했고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햇빛은 부드러웠다. 그때였다. 문 앞에서 벨소리가 울렸다. 낯익은 하지만 듣기 싫은 그 울림. 직원 한 명이 문을 열자 새엄마가 서 있었다. 옅은 향수 냄새가 먼저 들어왔다. 예전엔 그 향이 집 가득 퍼지던 것이 익숙했지만 지금은 왠지 모르게 차갑게 느껴졌다. 그녀는 고개를 들고 집안을 둘러본 뒤 조용히 웃었다. 그 미소는 얇고 예의 바른 척하지만 속이 비어있는 미소였다. 유진아, 여기 있었구나.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럽기까지 했다. 그러나 그 아래에서 어딘가 날선 감정이 숨어 있는 것을 나는 단번에 알아차렸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대답은 하지 않았다. 그녀는 집안을 훑어보며 말했다. 아버지가 이렇게까지 준비했을 줄은 몰랐네. 참 치밀하셨구나. 그 말투엔 놀람보다는 억눌린 분노가 비쳤다. 직원이 앞으로 나서서 공손하게 말했다. 고인의 유언장에 따라 이 공간과 관련된 모든 권한은 유진 양에게 있습니다. 새엄마는 미세하게 표정을 굳히더니 곧 다시 웃는 얼굴로 돌아왔다. 그러니 내가 직접 이야기하러 온 거야. 조금만 시간 줄 수 있겠니? 나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아빠가 남긴 집안에서 도망치고 싶지 않았다. 그리고 나는 알고 있었다. 이 순간이 결국 찾아오리란 것을. 우리는 거실 소파에 마주 앉았다. 라벤더 향은 여전히 은은하게 퍼져 있었다. 그 향조차 그녀 앞에서는 약간 흐릿해진 것 같았다. 유진아, 그녀가 조용히 말을 시작했다. 내가 너에게 한 행동들, 너도 이해해줬으면 좋겠어. 그땐 너무 힘들었거든. 내 아빠와 결혼한 뒤 항상 비교당하는 기분이었고 나는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말은 사과처럼 들렸지만 그 속엔 사과가 없었다. 그건 변명에 가까웠다. 그리고 유산 이야기는 좀 충격이네. 그녀는 두 손을 가지런히 모았다. 손끝이 근육처럼 딱딱하게 굳어 있었다. 아무리 그래도 너 혼자 이렇게 큰 걸 갖는 건 좀 불공평하지 않니? 그녀의 말은 마치 오랜 시간을 기다린 후 꺼내는 본심 같았다. 나는 아주 부드럽게 말했다. 아빠 뜻이라고 들었어요. 나도 오늘 처음 알았어요. 그녀는 웃었다. 그 뜻을 네가 꼭 지켜야 한다는 법은 없지 않니? 우리가 가족이었다면 나누는 게 맞지 않을까. 집안 공기가 아주 조금 흔들렸다. 침묵이 길어지자 그녀는 손을 가볍게 포개며 자신있게 말을 이어갔다. 유진아, 이건 너에게도 부담이 될 거야. 회사 운영도 재산 관리도 네가 혼자 감당하기엔. 나는 그 말을 부드럽게 잘랐다. 저 혼자는 아니에요. 아빠가 남긴 사람들 이미 도와주고 있어요. 그녀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다.
그 감정은 분명했다. 탐욕, 불안, 그리고 분노까지. 그러나 그녀는 다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래도 생각해봐. 우리가 서로 도울 수 있을지도 모르잖아. 나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아빠는 이 순간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았다. 그리고 그가 남긴 마지막 보호막이 무엇인지 나는 이제야 조금씩 깨달아가고 있었다. 한국에는 이런 말이 있다. 미소 속에 숨은 말이 더 날카롭다. 지금 내 앞에 그 웃음이 딱 그랬다. 라벤더 향초에 타는 소리가 아주 작게 들려왔다. 나는 그녀를 바라보며 차분한 목소리로 마지막 한마디를 건넸다. 아빠는 나에게 어떤 것도 강요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저도 제 선택을 따라가려고요. 그녀의 손끝이 잠시 떨렸다. 그리고 나는 느꼈다. 이것은 끝의 시작이라는 것을. 아빠가 남긴 고요한 유산은 이제 나를 앞으로 밀어내고 있었다. 그녀의 속마음은 드러났고 이제 내가 마주해야 할 진실은 더욱 선명해질 것이다. 그날 이후 나는 더 이상 피하지 않기로 했다. 아빠가 남긴 것들이 단지 재산이나 집 한 채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건 이름 없는 믿음이었다. 누구에게도 맡기지 않고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오직 나를 위해 준비된 시간과 공간이었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그걸 지켜야 했다. 며칠 후 나는 아빠의 회사 본사 건물에 조용히 들어섰다. 로비는 변함없이 조용했고 커다란 창문 틈 사이로 겨울 햇살이 비쳐들었다. 직원 몇 명은 내가 누구인지 알아보지 못한 듯 잠시 멈칫했지만 이내 깍듯하게 인사했다. 몇몇은 속삭이듯 말했다. 회장님의 따님 맞으시죠? 나는 짧게 고개만 끄덕였다. 회의실에는 이미 몇 명의 임원들이 모여 있었다. 그들 앞에 앉은 새엄마는 여전히 단정한 차림이었다. 하지만 얼굴빛은 평온하지 않았다. 당신이 여기를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 그녀는 내게 또박또박 말했다. 내가 이 회사를 얼마나 오랫동안 함께 지켜왔는지 너는 몰라. 나는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며 아빠가 남긴 인감 서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법적으로 유언장이 확정되었고 회사의 대표권은 나에게 넘어왔다. 그 사실은 변하지 않았다. 회사를 지킨 건 아빠예요. 당신은 감시했을 뿐이에요. 그녀의 얼굴이 굳었다. 임원 중 한 사람이 조용히 말했다. 법적 절차는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새 회장님의 결정에 따르겠습니다. 나는 천천히 숨을 내쉬며 말했다. 첫 번째 결정입니다. 그동안 사내 자금 유용 혐의로 조사 중이던 재무팀 관련 인원에 대해 전면 감사 진행합니다. 그리고 불법 서류를 넘긴 외부 고문 계약도 오늘부로 해지합니다. 그 말이 끝나자 회의실 공기는 차갑게 식었다. 새엄마는 마치 무언가 믿고 있던 것이라도 무너진 듯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이게 다야? 그녀는 낮은 소리로 물었다. 지금까지 내가 한 모든 것을 이런 식으로 무시하겠다는 거야? 나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뜨고 그녀에게 말했다. 아빠는 당신을 끝까지 믿으려 했어요. 하지만 나는 지금 그 믿음을 정리하려는 거예요. 상처는 남았고 더는 덮을 수 없으니까요. 그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눈빛은 흔들렸고 입술은 굳게 다물어졌다. 그녀가 회의실 문을 나설 때까지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그 뒷모습을 지켜보았다. 사람들은 말한다. 진짜 복수는 소란스럽지 않다. 그 말은 맞다. 나는 소리 지르지 않았다. 무릎 꿇게 하지도 않았다. 대신 그녀가 기대고 있던 모든 구조를 조용히 무너뜨렸다. 아빠의 이름으로, 아빠의 방식으로. 그날 회사 건물 밖으로 나왔을 때 하늘은 흐리고 차가운 바람이 불고 있었다. 나는 천천히 마당 한가운데 섰다. 돌로 된 바닥 아래 작은 연못이 반짝이고 있었다. 그 위로 바람이 스쳐가며 잔잔한 물결을 일으켰다. 그 물결 속에 나는 아빠의 마지막 말을 떠올렸다. 끝까지 지켜줄 수 없어도 끝은 네가 선택하게 하고 싶었다. 그리고 나는 그 끝을 내 방식대로 선택했다. 소리 없는 복수, 그리고 조용한 이별.
모든 것이 지나간 후 나는 다시 이 집으로 돌아왔다. 아빠가 남긴 마지막 장소, 그가 나에게 주고 간 쉼터이자 시작점, 집은 그대로였다. 라벤더 향초의 잔향이 아직 남아 있었고 벽난로는 불이 꺼진 채 조용히 식어가고 있었다. 나는 천천히 아빠가 자주 앉던 유리창 앞 1인용 소파에 앉았다. 창밖에는 겨울비가 조용히 내리고 있었다. 굵지도 얇지도 않은 빗줄기. 마치 오래도록 침묵했던 누군가가 처음으로 입을 여는 듯한 조용한 목소리처럼. 나는 무릎 위에 사진첩을 다시 펼쳤다. 그 마지막 장, 아빠의 메모 아래에 손을 얹었다. 그 손끝에 아빠의 따뜻함이 남아있는 것 같았다. 시간은 흘렀지만 그 감정은 여전히 또렷했다. 이제는 아프지 않다. 이제는 울지 않는다. 그저 마음 한켠이 조용히 젖어가는 느낌일 뿐이다. 어린 시절, 비 오는 날 혼자 창밖을 보며 아빠를 기다리던 그 감정과 닮아 있었다. 그때처럼 나는 아무 말 없이 창을 바라보았다. 차가운 빗물이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렸다. 물방울이 길게 남긴 자국이 마치 기억처럼 또렷했다가 서서히 흐려졌다. 이 모든 시간이 꿈 같았다. 하지만 내 손에 남은 유산, 아빠의 글씨, 아빠가 남긴 사람들, 그 모든 것이 내게 속삭이고 있었다. 이제는 네가 내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한국에는 오래된 속담이 있다. 죽은 자는 말이 없지만 뜻은 남는다. 아빠는 떠났지만 그의 뜻은 이렇게 나를 이끌었다. 그 누구도 소리내지 않았지만 나는 느낄 수 있었다. 그 침묵이 나를 지켰고 그 조용함이 나를 바꾸었다는 걸. 나는 유리창에 이마를 살짝 기댔다. 차가운 감촉, 그 위로 비가 또 한 줄기 흘러내렸다. 마치 아빠가 마지막으로 나의 이마를 쓰다듬고 가는 것처럼.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혼자 그 집의 불을 모두 껐다. 불 꺼진 부엌, 어두운 복도, 조용한 계단,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 방의 작은 탁상 조명만을 켜두고 앉았다. 책상 위엔 아빠가 남긴 그 수첩이 놓여 있었다. 수첩을 천천히 덮으며 나는 조용히 속삭였다. 아빠, 이제 괜찮아요. 그때는 너무 무서웠지만 지금은 괜찮아요. 그 말은 허공에 머물다 이내 내 안으로 가라앉았다. 가슴 한복판에 아주 조용히 스며들었다. 그리고 나는 알았다. 진짜 이별은 분노로도 눈물로도 끝나지 않는다. 그건 아주 긴 침묵과 마음속에서 천천히 내려앉는 평온 속에서 마침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제는 누군가를 미워하지 않아도 된다. 원망하지 않아도 된다. 그 모든 시간들이 나를 여기까지 데려온 것이기에. 비는 계속 내렸다. 나는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길게 내쉬었다. 숨소리가 방 안에 부드럽게 퍼졌다. 이제 이 집은 내 집이고 이 삶은 내 삶이다. 아빠가 물려준 건 벤츠 20대도 회사도 아니었다. 그가 내게 남긴 건 단 하나 존엄한 삶을 선택할 수 있는 힘. 그리고 그 선택을 이제는 내가 한다. 아무도 대신해 줄 수 없는 나만의 방식으로. 만약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누군가가 있다면,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견디고 있는 누군가가 있다면 말하고 싶습니다. 소리를 내지 않아도 괜찮다고. 지금 당장은 약해 보여도 그 침묵은 언젠가 당신을 지켜줄 거라고. 조용한 사랑은 가장 오래 남습니다. 그리고 조용한 배신 역시 가장 깊이 남습니다. 당신은 어떤 기억을 안고 살고 있나요? 가장 말하지 못했던 그 마음을 오늘은 조용히 꺼내보셔도 좋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도 누군가에게는 작은 빛이 될지 모릅니다.